부처님이 왜 코끼리 안 오노? 이러면서 걸어서 나오다가 이게 죽은 코끼리가 성문 옆에 이렇게 큰 게 퍼져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치우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 엄지발가락으로 찼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결국 1등을 해서 코끼리를 타고, 인도에서는 1등하면 코끼리에 태워서 카퍼레이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1등 해도 어디서 뭐 올림픽 메달 따고 이러면 공항에서 잠깐 이렇게 해주는 거 외에는 없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런 카퍼레이드 같은 거 많이 했었어. 그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런 때 보면 나 지금도 그 기억하잖아. 이혜리사 뭐 이런 거. 양정모, 이혜리사 뭐 이런 거. 진짜 나라가 얼마나 거지 같았으면, 이혜리사는 그 올림픽 금메달도 아니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 때문에 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탁구 선수잖아? 뭐에서 이겼는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기억도 잘 안 나. 세계 선수권인가? 뭐예요 그게? 뭐였었어요? 무슨 대회야?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대회도,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대회도 아니야. 그렇게 대단한 대회도 아니야. 그런데 그때만 해도 워낙 나라가 찌리하니까 얘기할 거리가 너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막 카퍼레이드 하면 저 서울에서 색종이 뿌리고 난리 나거든. 그 옥상에 막 해서 색종이 뿌리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학교를 다 땡겨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에요. 학생들한테 야 너네 오늘 쉬어 이래갖고 붓기를 나눠준다? 그럼 가서 이렇게 흔드는 거야. 나도 옛날에 했다니까 이거를. 교황 바오로 2세가 올 때 이걸 했다니까.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애들이 얼삥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지금 만약에 학교에서 교장이 그런 거 동원하면 교장 바로 날라갈 겁니다. 애들이 참겠어? 이게 무슨 사람을 뭘로 알고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 때는 야 수업 안 한다더라. 이렇게 국기 몇 번 흔들다가 또 우리 같은 사람 또 도망가요. 그거 시간이 있거든. 근데 몇 번 하는 척 하다가 또 튀어요. 그런 서울에는 있어 그런 게. 여러분은 못 해봤을 거야. 여러분 촌사람이니까. 서울에는 그게 서울만 할 수 있는 거야. 서울만.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빌딩도 별로 없는데 그 빌딩에 위에서 막 색종이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뿌렸으면 그렇게 텔레비에 나올 때 그렇게 막 빽빽하게 나올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뿌렸어. 그래서 나라 거지 같은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1등을 하면 코끼리에 태워가지고, 큰 코끼리에 태워서 이렇게 일종의 카퍼레이드를 해주는 게 있어. 현장 스님 때도 그런 게 있어서 현장 스님이 그 계일왕의 무차대회에서 1등하고 코끼리로 행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인도의 어떤 풍습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해서 1등을 해서 가는데, 그때 그 활쏘기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활을 무슨 관역을 뚫어야 되는데 관역 9개를 놓고 뚫고 탁 해갖고 활을 쏘니까 이게 쫙 뚫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더라. 율리시스 얘기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데서 나온다고. 저렇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관역을 9개를 연속으로 쫙 타는 거지.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게 이제 유행하던 패턴의 이야기들이 섞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제 활 잘 쏘는 사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행렬을 돌리려고 코끼리가 나오거든요. 성문 밖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바달단은 떨어졌다는 거잖아. 이거 3등 하면 뭐 할 거야? 어차피 결혼하는 건데. 그래서 3등하고 끝내서 3등을 왜 뽑았노?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데? 아니 1, 2등 뽑는 거는 결승전에 올라가서 뽑는다 하지 3등, 3, 4등을 굳이 정해서 뭐 할 거야? 이게 지금 결혼인데? 아니 그렇잖아. 3등은 손 한번 잡아보나? 이건 뭐요? 아니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는 3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메달이냐 아니냐의 결정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에서는 3등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3등이면 3, 4등 결정전이에요. 그럼 나 같으면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럼 뭐하러 나가? 힘 빠지게 1, 2등은 뭘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성문으로 코끼리가 행렬을 이걸 뭐라 할까 장식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었대. 이제 부처님이 타려고 1등 했으니까 곧 태우려고 그랬더니 제바달다가 심통이 나서 주먹으로 코끼리 맞박을 때렸대. 근데 그게 약간 꽁알 주먹을 썼는가 봐. 그래서 그걸 딱 맞고 코끼리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 예전에 그 뭐 무술 이런 거 보면 막 당수로 소를 막 이렇게 때려서 죽이고 뭐 최배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솥불 이렇게 탁 때리고 당수로 때리고 씨발. 근데 호랑이도 때려서 죽였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런 게 중국에는 있어. 호랑이를 주먹으로 쳐서. 그래서 내가 야씨 호랑이가 가만히 있었겠다. 내가 속으로는 나 그렇게 생각했다. 코끼리는 맞을 것 같아. 호랑이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코끼리는 맞을 것 같아. 근데 코끼리 주먹으로 때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큰 코끼리 안 봐서 그렇지. 왜? 팔이 안 닿아. 팔 안 닿아. 사람이 이렇게 하면 코끼리가 달 것 같아? 안 닿아. 코끼리가 떡대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동아시아에 호랑이를 한 손으로 때려잡다. 그게 저 수오지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고 보니까 호랑이 때려잡은 게 동아시아에는 있고 서쪽에는 사자 때려잡잖아. 그게 이제 저 누구야 헤라클레스 뭐 이런 거 보면 사자 때려잡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튼 센 놈 때려잡는다가 최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인도는 코끼리를 잡을 정도면 얼마나 세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그래서 코끼리를 줬다 했더니 얘가 여기서 그냥 바로 쫙 퍼져서 죽었대. 한 방에. 그리고 제바달다는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큰 코끼리가 성문 중앙에서 죽으니까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 비집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양쪽으로 비집고 다닐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저께도 그거 있었는데 내 아는 스님이 월정사에서 나 서울까지 태다 줬는데 근데 터널에서 사고가 나니까 길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거 뭔 뜻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이게 제대로 이 사람이 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랑 비슷한 거지. 그러면 한 길로만 한 차선만 다녀야 되니까 보통 일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피곤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난타가 그걸 지나가다가 왜 이러노? 이러면서 딱 봤대. 그랬더니 코끼리가 죽어서 맞고 있어. 그래서 난타가 그러면 치워야지. 이러면서 코끼리 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놨대. 찌찌찌찌 이렇게 당겨놨대. 방해 안 되게. 방해 안 되게. 이거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 꼬리로 당겨질까? 내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 원숭이는 꼬리로 당겨질 것 같은데 코끼리는 꼬리로 당겨질까? 꼬리가 빠지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 조금 들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했었는데 호랑이 가죽 벗기는 방법 그 기억납니까? 호랑이 코에 이렇게 칼집을 낸다. 십자로 칼집을 낸다. 그리고 꼬리를 확 잡아 당긴다. 재미없으면 말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 건데 상상을 해봐.
상상을 하란 말이야, 상상을. 그래도 이게 그거보다는 재밌던데 나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닫는. 야, 그거보다 재밌잖아. 칼집을 낸다, 꼬리를 잡고 확 뽑는다. 아, 이런 재미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꼬리를 당겼다는 거예요. 꼬리를 당겼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왜 코끼리 안 오노? 이러면서 이렇게 싹 걸어서 나오다가 이게 죽은 코끼리가 성문 옆에 이렇게 큰 게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거는 사람들 미관에도 안 좋고, 그리고 이게 인도는 아열대니까 잘못해서 썩고 이러면 냄새도 나고 질병의 우려가 있겠다 라고 해서 저걸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그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어떻게 치우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 엄지발가락으로 찼대. 이거 엄지발가락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속지 마. 이거 엄지발가락 아니야. 엄지발가락으로 찼대. 딱 찼더니, 이게 코끼리가 이따시만큼 날아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까지 날아가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여기가 패여서 나중에 연못이 됐대. 그 얘기는, 다 처리된 거지. 위생으로도 끝났지. 위에 물이 차가지고 연못이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다 싶잖아요. 여러 요소들이 지금 섞여 있다니까. 근데 인도 신화 구조에 뭐가 있냐면, 인도 신화의 이야기에는 뭐가 있냐면, 인도의 힌두교에 나중에 세 신 중에 하나의 시바가 있거든. 제가 좋아하는 이 시바, 이렇게. 이 시바가 있는데, 이 시바가 굉장히 대단한 신이에요. 아니, 인도 힌두교 안에서, 뭐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 힌두교 안에서 이게 브라만, 비슈누, 시바 이렇게 해서 세 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힌두교 안에서도 이쪽 계열이 제일 세거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데, 그렇다 치고 이게 요가의 주인입니다. 요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요가의 시조가, 시작이 이 신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카일라스 산에 살고, 히말라야 안에 카일라스가 있어요. 카일라스 산에 살고, 그 다음에 호랑이 가죽을 깔고 있어. 사자가 주로 나오는 데는 조금 남쪽에, 인도에서 더운 쪽이고, 호랑이 얘기가 나오면 이게 추운 쪽이구나. 인도에도 호랑이가 삽니다. 벵갈 호랑이 뭐 이런 거 삽니다. 그래서 서식대가 다른 거예요. 더운 데서 호랑이 살지는 않잖아, 그죠? 약간 추운 데 사니까.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헤라클레스랑 비슷해. 헤라클레스도 그 사자 맨손으로 때려잡고 그 가죽 뺏겨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래서 호랑이를 이기고 있고, 요가의 어떻게 보면 시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카일라스 산에서 누구랑 사냐면, 마누라가 파르바티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파르바티 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악마가 있거든, 악마가 어디 사냐면,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리랑카에 악마가 살아. 그렇게 악마가 왜 저런 데 삽니까? 라고 하면, 우리도 저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조선 중기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 조선 전기까지 외구에 의한 약탈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좀 안 좋게 보는 데가 어디냐면 대마도예요. 대마도가 외구 소굴입니다. 외구 소굴. 그래서 태종 이방원 때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싸워서 이긴 건 아니고요. 그냥 물량으로 밀어서 이긴 겁니다. 같은 숫자였으면 졌습니다. 그냥 물량으로 밀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일본 쪽은 최초로 공격해서 정벌 한 유일한 기록이 이 종무의 대마도 정벌이야. 근데 왜 한반도에서 이 대마도에 왜구들이 자꾸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섬은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섬이라고 하는 데는 기근이 들면 외부에서 물자를 수송해 올 수가 없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륙은 그게 움직이는데 바다를 건너서 물자를 수송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방식을 쓰냐면 우리가 먹을 게 6개월치밖에 없다. 1년을 버텨야 되는데 6개월이다. 계산이 딱 떨어지면 나가는 겁니다. 있을 때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약탈하러. 우리에게 대마도가 있다면 인도에는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왜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우리는 한반도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명나라 때 이 중국 이쪽 전체가 왜구가 창궐해요. 그래서 한 4km 정도를 바닷가에서 한 4km 정도를 사람을 못 살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왜구라는 거는 그쪽과 가까운 데에서 약탈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den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태서 부딪히면 저거 힘 못 씁니다. 저건 일종의 해적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배에서 얼마 딱 했다가 육군들이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러면 배 타고 싹 도망가고 이런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내륙으로 들어왔다가 정규군하고 부딪혀버리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쟤네는 게릴라전이에요. 일종의 게릴라전. 그리고 저게 무진장 짜증납니다. 저런 게릴라전이 진압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악마 이름이 라바나예요. 이 라바나가 나중에 라마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라마야나에 보면 이 라마라는 신의 부인을 납치해 가고 이쁘대. 그래서 납치도 해 가고 뭐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시바신이 저거를 어떻게 좀 조져야겠대. 죄가 있는 한은 자기가 뜻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다이로 붙으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시바신이 너무 세서 그냥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냥 그러려하고 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카일라스 산에 이렇게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산에. 그래서 카일라스 산 전체를 들어서 엎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 산에 있는 개는 내가 다이다이에서 못 이기겠는데 기습적으로 산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괜찮겠대. 그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다이다이가 쉬울 것 같은데 산을 뒤집는 것보다 그냥 그놈을 해치우는 게 쉽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 악마나 신들은 창의적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쪼고 있는 거지. 틈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산 밑에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딱 있는데 시바가 자기 마누라 파르바티의 찌찌를 만지고 있더래. 그 상이 그대로 다 있어. 그것도 어떻게 만지냐면 마누라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모르겠다. 이렇게 팔로 껴가지고 이쪽 찌찌를 만집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상들이에요. 인도에 많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 그 얘기는 뭐냐? 마누라는 크게 뚱뚱하지 않았구나. 이게 뚱뚱하면 야 팔로 감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해서 찌찌를 만지고 있어. 기회다. 이때다. 이때 뒤집어야겠다. 제가 방심하고 있잖아. 찌찌를 만지면서 방심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카일라스산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으나 그거를 눈치채고 시바신이
엄지발가락을 찌찌를 계속 만지는 상황에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싹 눌렀대. 그랬더니 이 라바나가 신발에 밟힌 지렁이 같이 바둥거리고 있더래. 꼼짝도 못한대.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바신의 악마는 시바신의 엄지발가락 하나도 감당할 수 없어. 그 뜻이야. 야, 이게 엄지발가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게임도 안 된다는 비유가 엄지발가락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응? 왜 부처님이 엄지발가락으로 차서 호끼리를 날렸는지를 알겠어요? 그게 걔네 스토리의 어법인 거야. 야, 이거는 깜도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힘을 들이는 게 엄지발가락 까딱하는. 그리고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발을 전체를 신는 문화고, 쟤네 약간 쪼리 문화입니다. 쪼리 문화. 쟤는 더운 지역이라서. 그래서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일들이 많이. 요거 신어 보셨어요? 요번에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이거 신었었는데, 아유, 아파서 못 신겠더라, 이제. 예. 어렸을 때 나 이거 신었었는데, 어렸을 때 이거, 뭔 뜻인지 알죠? 엄지발가락 끼는 쪼리 있잖아. 예. 예, 쪼리 중에서, 스레빠 중에서, 우리 삼선 슬리퍼, 아디다스 짬만 열심히 신다가, 요거 신으니까, 이게 쉽지 않네. 어렸을 때는 이거 신었었거든.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거 되게 많이 신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발가락을 자세히 관찰하면 엄지가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다면 인도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신어가지고 거기에 살이 이렇게 패여 있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코끼리를 엄지발가락으로 쳤다는 이러한 상징이 뭐냐면, 인도에서는 아주 적은 힘으로,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꼬리를 당기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스토리가 생각보다 재밌어. 여러 다양한 상징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거든,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결국 1등을 했기 때문에 야쇼다라랑 결혼했다. 그때가 언제냐? 17세 아니면 19세. 그렇게 무술로 인해서 결혼하는 사건을 보고 각술쟁혼이라고 합니다. 각술쟁혼. 저걸로다가 저 47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제가 첫째 줄에 17세 설과 19세 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놨고, 각술, 기술을 겨루어서 쟁혼, 혼례를 쟁취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무사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었고, 그러한 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졌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막상 또 그렇게 해서 결혼했지만 이게 아닌갑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해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쵸? 네. 막상 결혼을 했는데 좀 살아보니까 바로 말고 좀 살아보니까 이 산이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 정상이거든. 여러분은 다 정상인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건 위대한 사람. 그런 생각이 들면 정상.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고, 결국은 부처님도 당시에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회의와 출가 쪽의 이야기들이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술쟁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이 무술대회에서 1등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